안녕하세요. 갓생닥터 옵티마 성형외과 원장 이안나입니다. 가슴을 줄인다 그러면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막 가슴이 컸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동양인 한국인에서도 가슴이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부터가 큰 거지? 라고 하면 표준 체형 대비 한 2컵 정도가 더 크면 가슴이 크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또 한쪽 가슴의 크기가 대개 한 400~500g이 넘어가게 되면 축소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도대체 어느 정도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어떤 분들은 AA컵밖에 안 되는데도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D컵 정도가 되는데도 더 컸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범위를 만드는 수술이거든요. 우리 몸에 어디든 정상 범위가 벗어나 있는 어떤 신체 부위를 정상 범위로 만드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그럼 도대체 정상은 뭐예요? 라고 하면 보통 사람 가장 널리 본 거, 평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55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한 75B 정도가 가장, 우리가 기성복을 만들 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44 마네킹 사이즈다 그러면 70의 A컵 정도가 될 거고, 77을 입으면 한 85 C컵 정도가 되세요. 내가 몸은 한 55밖에 안 되는데 가슴이 D컵 이상이라든지 완전히 이 위치를 벗어나 있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보통 가슴을 축소하거나 또 축소하면서 같이 제 자리로 올려주는 거상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크기도 사실 다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어떤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정상 범위의 크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대개 우리 동양인에서 가장 많은 체형이 5566이라고 했을 때 되게 B컵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를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보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체격이 커서 한 7788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C컵이 적당할 것이고, 또 내가 아주 마네킹 사이즈처럼 마른 44 사이즈라면 이제 A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크기뿐만 아니라 내 유두가 어디로 이탈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그 유두를 어떻게 제 자리로 옮겼냐에 따라서 크기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거든요. 정말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할 때 재건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조건에서 가장 최선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작게, 무조건 크게보다는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조와 크기여야 되고, 자리를 이동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물에서는 뿌리를 옮겨서 자리를 옮기듯이 우리 동물에서는 혈관을 옮겨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너무 욕심껏 다 버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혈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반드시 남겨야 돼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크기다라고 수술 전에 계산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작게 해주세요, 무조건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같은 크기에서도 어떻게 내구성 있게, 최소한 못해도 앞으로 20년 이상, 30년, 40년을 가야 되는 어떤 건축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세월을 견뎌낼까를 잘 이해하면서 그 크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성년기가 마친 여성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또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월급을 모아서 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은 나이였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 나이가 제일 많지만 지금은 이제 아기들 다 키워 놓으시고 이제 한 50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또 반면에는 요즘은 65세, 75세이신 분들도 굉장히 젊으셔서 그때에도 많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특이하게 내가 이번에 발레리나를 전공하는데 오디션을 봐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제 부모 동의를 받아서 뭐 한 16살이나 7살에도 저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성장을 마쳤다고 생각되면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시행되는 나이는 대개 18살 이후서부터 성인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신마취라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수술을 막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뭐 수술 끝나고도 바로 다녔던데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내 몸은 정말 이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한 72시간 정도 내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세요. 우리 몸은 정말로 그때 정말 다치게 되는 거라서 내 몸에 충실하게 내 몸이 잘 면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72시간은 좀 절대 안정
진정하시고 예쁜 거 먹고 예쁜 거 생각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 일주일은 일반적인 일상을 다 하셔도 되는데 장염만 걸려도 약간 몸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선물해주면 정말로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쳐줄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세요. 내가 한 이만큼 컸던 거를 한 80%를 줄여서 요만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줄인 상태에서 내가 임신해서 다시 커지고 또 수유를 한 다음에 다시 빠지고 또 내가 살이 찌고 살이 빠지고 하는 이 줄어든 상태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 우리가 이제 내부 구조를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전처럼 이렇게 하염없이 아래로 처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전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케이스에서 부모님들이 나쁜 유전을 남겨줘서 그런 줄 알고 돈까지 준비해서 이게 다 내 탓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친자매인데 한 사람은 아주 커서 축소를 하러 오고 한 사람은 거의 등처럼 하나도 없어서 확대를 두 손 붙잡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또 내가 어떤 성장기에서 내가 뭔가 했어야 될 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타이밍의 개념으로 내가 성장기 때 내 유전이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크니까 이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딸을 낳아서 내 딸도 이렇게 보기 싫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애도 안 낳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아니면 이 다음에 혹시 내 딸이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정상 범위의 어떤 신체 부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비대칭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비대칭이 아주 좀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정도의 과한 비대칭이 있고 어느 정도의 용인 가능한 비대칭이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는 오른쪽 가슴에서 최선의 상태를 만들고 왼쪽 가슴에서 최선의 상태를 만들면 조합이 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최선의 조합이 될 수 있어서 그 각 상황에서 혈관 상태를 보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드는 거라서 실제로 하게 되면 이제 하기 전에 저는 짝짝이라서 너무 걱정해요 하는 사람에서 비대칭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을 때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나에게 맞는 고혈압 약을 잘 처방받고 거기에서 혈압이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 그 타이밍에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는 고혈압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중년 여성이거나 그런 사람에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혈압도 우리 마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처럼 혈관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혈압, 이 정맥이나 우리 혈관 자체가 많이 변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병원에 와도 우리가 정상인 사람도 얼마든지 긴장감이나 이런 걸로도 혈압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꼭 혈압을 체크하게 되시고요. 저는 전혀 없었는데 전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날 수술하는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마취는 저희 마취 원장님께서 전혀 다른 마취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안전하게 수술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있으면 당연히 혈관이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혈관도 이제 많이 힘이 약해졌겠다라는 거를 알고 항상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서 내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갑상선도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갑상선 암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했었으나 이제 갑상선 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고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최근에는 갑상선 암으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갑상선 치료를 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갑상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갑상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혈압
혈압이나 우리의 어떤 자율신경 기능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들은 우리가 수술 전후에 영양제나 이런 것은 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반면 갑상선 약만은 평소와 똑같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녁에 갑상선 약을 늘 먹던 타입이다 라고 하면 그 전날 똑같이 드시는 게 좋고, 아침에 드시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사이클과 똑같이 드시고 먹고 있는 그 갑상선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내 병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병이 내가 지금 있는지 병원에 와서 널리 소문을 내시면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약한 상태, 불안장애나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약에 의존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급성으로 내가 많이 기운이 없거나 또 내가 불안한 거를 멈출 수 없을 때는 아주 이게 간헐적으로라도 약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또 내가 혼자서만 걱정하면서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이런 건지, 내가 불안한 것 같아도 또 막상 병원에서 가보면 그 정도는 너무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그 정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그 정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진단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내가 아주 급성으로 뭔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당하거나 또 많은 상실이 있거나 많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의 정서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약을 처방해서 받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뭔가 내 몸을 환골탈태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지만, 내가 진짜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내 어떤 머리의 숙제처럼 있는데, 내가 어떤 가슴이 너무 커서 내가 일상이 너무 힘들고 언젠가는 이거 수술해야 될 텐데 그게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한다면 수술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 평소에 그런 건강의학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수술을 하면 어떨까요? 수술을 하면 저는 더 홀감을 할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데 내가 수술까지 하고 되면 내가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수술이 잘 된 거 맞나,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할 바에는 그때는 좀 급성기를 넘겨서 충분히 내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또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게 뭘 치러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충분히 정신과 선생님하고도 또 심리 상담사하고도 또 아니면 가족하고도 친구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정말 대차대조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성형외과 선생님이 외과 선생님으로서 봤을 때 이분은 이걸 수술로 해결하는 것이 이 수술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많은 어떤 그런 대가보다 더 좋겠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큰 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불안장애를 벗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잘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날은 좀 가볍게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입고 오는 것이 굉장히 좋으세요. 너무 조이는 바지, 너무 조이는 코르셋 이런 거를 입고 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입고 벗기 좋은 것이 좋고, 되게 치마보다는 바지가 훨씬 더 편안하시고요. 이렇게 몸을 써서 입고 벗는 것보다는 지퍼나 단추 같은 난방이 훨씬 더 좋으시고, 신발도 너무 하이힐, 나는 맨날 하이힐만 신어서 이게 더 편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술을 했을 때는 어지러울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에 뭔가 큰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낫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쓰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평소보다 좀 따뜻하게 입는 게 좋으니까 가디건을 하나 더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몸을 써서 벗는 옷이 아니라 이렇게 잘 여밀 수 있는 난방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술을 하러는 혼자 오시는 것보다 반드시 보호자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와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자율신경에서 누군가 옆에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율신경을 완전히 바꾸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보호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어떤 낯선 공원을 내가 한 바퀴 돈다라고 할 때 내가
혼자 가는 거하고 친구랑 갈 때하고 이 마음의 심박수가 정말 틀려지게 돼요. 어떤 낯선 곳을 갈 때는 우리 몸이 알게 모르게 이 심장박동도 두근두근 뛰고 그러면서 이제 혈압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자율신경이 바뀌게 되거든요. 나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편안해져서 자율신경계가 편안해져서 우리 모든 혈압이나 신경이나 모든 긴장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꼭 누군가한테 소문내고 보호자와 같이 오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수술을 끝나고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시고요. 꼭 차를 가지고 왔다 그러시면 대리운전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대리운전이라는 기능이 있을 때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오실 때부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대중교통에서 택시를 타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나는 팔 써도 될 것 같아. 어디 커뮤니티에 보니까 그날 그냥 운전하고 갔대던데요? 라고 하면 불가능한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를 너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멘탈이 갑이고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해도 우리는 생명체로서 수술을 내 몸에 이렇게 크게 받는다고 하는 거는 내 몸이 크게 다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몇 달 전서부터 다 날짜 잡아서 스케줄 조절하고 그러니까 내 몸은 알아서 싹 낫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내가 교통사고를 이만큼 당해서 수술을 지금 몇 시간짜리 수술을 한 환자와 정확히 내 몸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 뇌 구조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본인 생각이고 우리 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설사 10년 무사고 20년 무사고의 운전자라고 해도 집이 바로 요 앞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차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 꼭 운전은 수술한 직후에 하셔서는 안 되시고 수술한 이후에도 저희가 보통 한 2주 정도는 하지 않는 거를 권장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택시비를 아끼는 것이 알뜰하고 좋은 생활을 태도지만 정말 수술한 후에 환자로서 쓰는 택시비는 정말 그 만배의 가치를 나중에 보답받을 거예요. 절대로 수술 끝나고 나서 택시비 아끼지 마시고 꼭 그렇게 대중교통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것이 우리 면역에 훨씬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직절개. 유륜을 절개하고 수직으로 4에서 5cm 정도를 다시 절개를 가하여 유방의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쉽고 큰 가슴을 가진 경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륜과 일자만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수직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유륜의 동그라미와 그 아래 이렇게 일자로만 가게 되는데요. 보통 스푼, 숟가락 모양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막대사탕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추가의 흉터 없이 하게 되니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각의 수술 방법은 정말로 장점과 단점과 한계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 상태, 유선의 어떤 비중, 지방으로 된 가슴인가 아니면 유선으로만 된 사람인가, 가임 여성인가 아니면 애를 다 낳은 50대 이후의 여성인가 또 아니면 뼈대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체중이 정상 체중인가 과체중인가 아주 심한 비만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직절개를 하게 됐을 때는 X자형에서 하는 그 긴 흉터를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흉터가 짧다는 면에서 매우 좋은데 사람들이 흉터 짧은 건 좋은지 아는데 그거 얼마 못 줄인다면서요. 그건 조금 줄일 때 하는 게 좋다던데 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일자형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 줄일 때 하는 수술이 따로 있고 오히려 O자형보다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이 일자형이 따로 있으세요. 전혀 좀 다른 수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럴 때 일자형을 하게 되면 가슴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절개라는 거는 단순히 흉터를 줄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가슴이 큰 사람은 밑선이 굉장히 배꼽 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배꼽 쪽으로 내려와 있는 밑선을 교정해서 가슴의 전체 각도를 옆에서 봤을 때 위 볼륨을 높여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웠을 때도 가슴이 그냥 줄어서 이제 가슴이 등같이 됐어요. 가슴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우면 완전히 하나도 없고 옆으로 빠지면 굉장히 그것도 기괴해지거든요. 그럴 때 누웠을 때도 가슴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기에 이 수직절개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륜절개를 한 다음에 어떤 가슴의 모양과 일자형을 한 가슴의 모양과 O자형을 했을 때 가슴 모양이 틀려요. 그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다 틀린데 보통 이제 피부가 얇고 힘이 없고 그리고 또 가슴의 밑선도 처져 있고 조화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
그 조화를 맞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밑선을 교정하고 윗볼록을 살리고 그리고 똑같은 부피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직 절개를 하게 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O자형의 긴 절개는 내지 않으면서도 가슴에 똑같은 부피를 훨씬 더 봉긋하게 만들 수가 있고 훨씬 더 내구력 있게 수술하고 처음엔 예뻤는데 그냥 뭐 2, 3년 지나니까 가슴이 이렇게 쭉 빠졌어요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그 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크게 장점이 됩니다. O자형 절개. 또 유두에서 가슴 밑주름까지 O자형으로 절제한 후 유선 조직과 지방,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흉터가 한글 O자와 비슷하게 남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많은 양의 유방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두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가슴 밑에 보기 싫은 수평 방향의 흉터가 남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슴 아래 부위만 처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자 절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슴을 축소하거나 거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90%에서는 사실 O자형을 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게 정답이야 했던 것도 사실 점점 더 발전하죠. 옛날에는 전화기가 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받는 게 전화기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전화기를 그냥 이렇게 핸드폰 모양을 이렇게 하듯이 어떤 방법이 매우 좋지만 거기서 이제 더 발전된 방법으로 간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 하지만 O자형의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로 예측 가능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도가 뭐냐고 하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큰 아주 괴사와 같은 그런 재앙 같은 합병증을 피하는 상황에서 이 O자형이 산수적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괴사라든지 아주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없이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측 가능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O자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가슴의 모양을 좀 더 이제 바꾸고 싶을 때는 거기서 이제 O자형이나 수직절개거나 심지어는 가슴 지방 흡입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 환자의 피부 상태, 탄력도, 가슴의 흉곽의 넓이, 어떤 곡면 그리고 유선으로 돼 있는 사람인가, 지방이 많은 사람인가, 아주 비만도가 높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O자형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가슴을 이렇게 횡단하는 흉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음의 고통이 될 수도 있으세요. 또 우리가 보통 서양 교과서를 예전에 기준으로 수술했었기 때문에 백인의 피부 상태와 동양인의 피부 상태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동양인은 굉장히 흉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새살을 만드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가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잘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술은 흉터 없이 수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얍하고 하는 마취이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절개선이라는 게 필요하고 절개선 자국은 반드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흉터 성형수술을 성형외과가 하잖아요. 내가 뭐 아기를 낳은 자리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수술을 한 자리 모든 거를 우리가 어떤 흉터가 될 때 그 흉터 상태를 좀 더 나은 모습의 흉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가슴 수술을 할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흉터 성형수술에 준하는 어떤 봉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술의 자국은 남지만 최선의 상태로 남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성형외과에서 하는 가슴 거상술 또 가슴 축소 수술의 어떤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주 예방을 잘 하시고 저희 이제 주의사항 잘 하시면 흉터 자국보다는 개선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거를 별로 이렇게 인지하지 않고 까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면에는 실제로 피부가 너무 하얗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너무 하얗고 좋은 피부 때문에 아주 미세한 선도 남들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으세요. 흉터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과에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의 수술 자국을 남기지만 뭐 자세히 보면 반드시 있다. 근데 내가 그 수술 자국이 남는 것보다 수술의 어떤 모양 전체가 개선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의학적으로 얻는 게 많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으려고 혈관 작용들이 막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간지러워지게 된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붕대에도 굉장히 알레르기처럼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코반이라고 해서 서로 붕대끼리 서로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그런 붕대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몸에 어떤 혈관 작용을 좀 진정시켜서 좋은 게 있고, 메리아스, 순면 메리아스를 저희가 입도록 권장시켜 드리는데, 이럴 때 병원에 준비된 이제 메리아스를 입게 되면 순면은 정말로 우리 몸의 혈관을 정말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보습을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지러움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냉찜질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막 가렵다고 막 차가운 거 너무 드시면 이게 리바운드로 다시 이제 혈관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더 가려울 수 있으니까 면이 몸에 닿도록 하고, 또 이제 코반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이제 붕대를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호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지러움이 제일 괴롭다고 하는 거는 또 반어법적으로 다른 게 모두 다 좋다는 거예요. 만약 염증이 있거나 다른 이제 출혈이 있거나 그러시면 통증이나 뭐 이런 열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지러움은 느낄 틈도 없죠. 이제 똑같이 테이프를 하고 붕대를 한 상태에서도 결국 우리 몸은 좀 더 강도가 센 어떤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뭐 통증도 없고 뭐 다른 어떤 불편감이 하나도 없는데 간지럼만 괴롭다 그러면 간지럼을 참는 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다른 모든 게 지금 아주 다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간지럼 자체도 혈관 공급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서 괴롭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정상 궤도로 잘 낫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네. 모든 수술은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가 우리가 약만 먹어도 약에도 부작용이 다 있는 것인데,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외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 더 정확하게는 내 몸에 외상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상처가 곱는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다 잘 끝났는데 수술 후에 후출혈이 있어서 수술 그렇게 좋았던 게 수술하고 열흘째 막 이렇게 피가 찬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늦게 낫겠죠. 흉터가 남들보다 더 남았을 때도 그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모양이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인 부작용은 좀 더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미치는 그런 거를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게 되고, 내가 어떤 흉터나 모양이나 유륜의 모양, 유륜의 크기, 그래서 어떤 미용적인 어떤 내가 생각했던 거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수술의 불만족이라고 해서, 수술에 불만족하고 어떤 부작용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술에 의한 어떤 부작용, 염증, 출혈 이런 것들은 어떤 수술의 기법에 의해서, 그리고 수술 후에 저희가 이제 잘 가르쳐 드린 대로 맞는 어떤 주의사항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게 되면 그거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인터넷 보니까 뭐 그런 거 뭐 잘만 나왔다던데, 담배 다 피고도 잘 났다던데, 뭐 수술 끝나고 놀이동산 그 다음날 갔다던데,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수술 끝나고 나면 병원에서는 그 환자에 맞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잘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피통이라고 하는데 실제 진짜 정확한 이름은 진공백이세요. 그래서 진공이 되는 백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확대 수술을 할 때는 넣지 않고요. 축소 수술을 할 때는 넣게 되는데, 넣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수술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피가 나오진 전혀 않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아주 희귀한 경우고, 실제로 이제 잘 지혈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그걸로 피를 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수술로서는 위해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피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몸이 어디를 다치면 조직액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그야말로 소나무를 잘라도 거기 속진이 나오는 것처럼, 오이를 잘라도 거기 진액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거를 낫게 하려고 하는 어떤 액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액이 이게 물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본래는 우리 몸에서 다 흡수했던 거죠. 근데 다 흡수는 하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밖으로 빼주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이 해야 되는 일이 아주 엄청 줄어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공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해놓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로도 만들어 놓지만, 이게 수술은 잘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둥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72시간 동안을 이 모양을, 우리가 수술해 놓은 그 모양 그대로 잘 유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안에서 마치 기부스처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붕대를 가면서 밖에서 하는 기부스라면, 이 안에서 그
그 압력을 이용해서 진공으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부스라고 생각하시면 그 피통을 하루 이틀 하고 있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큰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축소를 할 때는 피통을 하루 이틀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처진 가슴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유두가 가슴 밑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디 있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의 어떤 위치는 물론 그 사람의 키나 팔의 길이나 체간의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최근에 젊은이들은 훨씬 더 나물 같은 걸 안 먹기 때문에 체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서양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키가 똑같이 165라고 해도 이 다리가 훨씬 길고 체간은 훨씬 더 짧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똑같이 키 자체보다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체간에서 배꼽과의 위치, 쇄골과의 위치에 따라서 내 유두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똑같은 유두라고 하더라도 밑선이 좀 더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윗선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두 길이는 분명히 여기서 똑같이 20cm라도 이 처져 보이는 효과는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지 가슴이 커지면 이 밑선도 따라 내려가게 되세요. 그래서 몇 cm서부터는 처진 거고 몇 cm서부터는 안 처진 거가 아니라 사실은 밑선이 이게 적극적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해서 거의 25cm까지 떨어져 있어도 별로 안 처진 사람 같아 보이는데 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때 배꼽을 같이 찍게 되면 이게 배까지 내려와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 사람의 절대 길이, 이게 뭐 29cm인지 30cm인지 35cm인지 이런 절대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밑선이 어디까지 끌려 내려와 있느냐, 밑선이 보통은 한 19, 20cm에서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많이 끌려 내려간 사람들은 4, 5cm 이상도 훨씬 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하기 전에 유륜과 밑선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처진 정도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술 후에 이 밑선을 어떻게 다시 새로운 위치에 재건해 주느냐가 수술 후에 이 사람이 똑같은 23cm라고 해도 이게 처져 보일 것인가 안 처진 사람처럼 보일까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세요. 그래서 단순히 유륜의 어떤 거리만이 아니고 주변 조직과의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처져 보여도 밑선보다는 좀 위에 있다면 그렇게 많이 이제 너무 보기 흉한데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보통은 이제 밑선보다 같은 선부터가 이제 가슴 수술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처지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하수라고 해서 이 처짐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거상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쓰는 봉합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녹는 실, 안 녹는 실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안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할 때 가슴 안을 어떻게 몰딩하고 서로 지지하게 해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흉터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밖에 수술하는 방법인데, 각각 우리가 할 때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을 대충 한 반반 섞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안 녹는 실은 오랫동안 그 어떤 힘의 장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반면 그게 오랫동안 이물질로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물질이 남는다는 면에서는 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적인 곳은 우리가 안 녹는 실로 해서 평생을 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술 후에 이제 몰딩을 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는 녹는 실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역할만 하게 되면 한 3개월 뒤에는 이제 없어지니까 이물질이 아무것도 없고, 또 녹는 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피부에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3개월이 가는 녹는 실도 있는가 하면 한 열흘 만에 없어지는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으세요. 모양을 맞춰주기 위한 거, 수십 년을 지탱해야 되는 거와 또 수술 후에 빠르게 아물게 하는 거, 또 빠르게 아물게 하는 거에 대비해서 또 오랫동안 장력을 저항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아주 두껍고 강한 실, 또 얇고 아주 섬세한 실을 쓰기도 하고, 거기에 안 녹는 실, 녹는 실이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크게는 내 몸 안에 어떤 수술을 하든, 내가 뭐 흉부외과 수술을 한다, 정형외과 수술을 한다고 할 때 다 이게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이 반반 목적에 따라서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세요.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첫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와 꿈을 감고 오시는 반면,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무엇이 됐던 굉장히 이제 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이제 병원에 대한 불신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마음을 여는 것부터가 벌써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보았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른 상태를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거는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슴 축소 자체가 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몇 군데 특화된 병원밖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이제 재수술은 더욱더 없는 거죠. 가슴 수술에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상태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다시 혈관을 괴사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건가 하는 거는 정말로 도전적인 과제이긴 합니다. 지금은 20, 30대라면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40, 50대도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사세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럴 때 새로운 가슴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축을 하는 건물과 다르게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을 한계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거의 장점을 살려서 해야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재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 상태, 유선 상태, 뼈대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수술 방법을 해놨냐에 따라서 혈관 상태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 있거든요. 이미 다 끊겨버린 신경이나 이런 거를 복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모양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훨씬 낫게 하는 방법이 연구를 하면 가능한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재수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진료를 받아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슴이 크신 분들이 정말 결국은 내가 언젠가는 이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아기 나오면 또 커질 거니까 우리 아이한테 여한 없이 수유를 잘 먹이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딸이 수술을 해야겠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또 처질 거니까 또 어디 지금 미혼인데 가슴에 흉터내는 것도 싫고 나중에 그냥 신랑 생기고 배우자 허락 받아서 애 다 낳고 처진 다음에 하면 좋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슴이 아주 작은 사람도 임신을 하고 수유를 할 때 이렇게 한 200% 이상이 커지게 되는데 하물며 내가 본래 이만큼 큰 사람이면 그게 200%가 커지면 이만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훨씬 더 이 거대한 가슴도 우리가 물론 수술로 치료를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할 때 수술을 하는 거하고 이만한 가슴을 수술하는 거는 훨씬 더 난이도도 높고 훨씬 더 불리한 수술이 되겠죠. 그러면 수술의 결과도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수술이 아니면 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면 대개는 출산을 하기 전에 수술하는 것도 좋으세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환자는 막 너무 커서 하겠다고 하나 저희가 봤을 때 수술을 해서 얻을 득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 아무리 환자가 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하세요 라고 저희가 이제 하지만 이미 이만큼 커져 있는 경우는 실제로 임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커지고 또 내가 가슴은 커서 나는 고생해도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젖을 충분하게 줄 수 있겠어 하는 기대와 다르게 가슴이 크신 분들은 한 70%에서 수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선은 샤프심만 하거든요. 근데 아주 보들보들한 샤프심만한 그런 관이 이 덩어리처럼 꽉꽉 있는 그 치밀한 유방을 뚫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슴은 어마어마하게 부푸는데 오히려 수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나 벌어지게 됩니다. 첫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놀래서 막 유선염까지 생겨가지고 너무 놀래고 나면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둘째 아이 갖기 전에 얼른 놀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럴 때를 하더라도 여기 너무 유선이 이제 유즙이 막 있을 때 수술하는 건 좋지 않고 이제 단유를 결정하고 나서 한 3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었어요. 가슴 축소를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공부할 때 전공의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없는 거를 크게 하는 거는 어떤 미용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냥 큰 사람은 어차피 아줌마들이니까 저렇게 살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변에서 우연히 보다 보면 젊은 사람인데 20대인데 가슴 큰 환자들이 저희 환자의 5분의 3이 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큰 사람은 그럼 나는 결혼도 못하고 배우자한테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살 때 불과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 25년 전에는 정말로 그 수술을 하는 곳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동양인은 가슴이 작다. 그러니까 큰 수술은 수요가 있지만 작은 수술은 뭐 있기는 하지만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학회의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제가 오히려 아마 여자 의사였기 때문에 주변의 여자분들을 많이 보면 그때만 해도 여자 의사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생각 따로 환자 생각 따로인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여자여서 제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뭘 고민하나 보면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커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못지않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수술을 어느 선생님이 어느 수술을 잘해, 어느 선생님이 어느 수술을 잘해, 뭐 그게 그러면 글로 보내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 축소는 별로 하는 곳이 정말 별로 없어서 도대체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를 보내야 될지조차도 난감한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수술의 어떤 목표가 그냥 줄였으면 그걸로 큰일 한 거지 뭐 흉터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수준이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보면 큰 거를 교정된 게 아무리 기쁘다 해도 그 어마어마한 흉터를 갖고 산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냥 형벌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의학에서 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면 물론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그리고 그냥 줄였다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욕심낸다면 축소 수술은 정말 수술의 모양이 꼭 그렇게 보기 싫어야 하나 라고 해서 나중에는 할 수 있다 해서 흉터도 줄일 수 있다 거기서 모양도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축소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제가 축소를 더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가슴 수술은 꼭 그렇게 아파야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슴 수술의 가슴 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고민을 하고 했었지만 이 가슴 축소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건 내가 꼭 고쳐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정말로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다른 곳에 이 수술은 어디가 잘하세요? 어느 대학병원에 어느 선생님 뭐 아니면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이 잘하세요? 라고 보낼 곳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가슴 축소에 끝까지 파고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